이제 생화학은 저는 근데 이제 과목을 배울 때 항상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항상 배운 이 이유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왜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 어떻게 할지 그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시험 대비를 하기도 하지만 생화학이 되게 여러 분야에 많이 쓰여요. 그 이제 양리학이나 용어 같은 거 괜찮으세요? 근데 양리학 이런 용어 같은 거? 양리학, 약동학 어, 괜찮으신가요? 네,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 그것까지는. 영어를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음, 그 생화학 정도는 알아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건 아는데 아무튼 생화학은 어, 이제 아무튼 양리학이나 그 우리 몸에 애초에 화학 물질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이랑 화학을 같이 알면은 우리 몸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해부학 말고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말고 좀 우리 화학 성분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이 어차피 화학 물질이니까 우리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유기화학을 또 잘하는 게 중요한데 유기화학에서는 이제 화학 자체를 배우는 건데 그 생물이랑 유기화학이 합쳐지면 생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 생화학을 배우는 거는 우리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간이 일단은 의약품도 화학 물질이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다 우리 몸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어, 우리 몸도 화학 물질이고 인간도 의약품도 화학 물질이니까 이 화학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유기화학 정도는 아니지만 화학적인 지식을 좀 쓰면서 배우면은 되게 쉬워요. 뭐 어려운 지식도 안 써요. 어차피 뭐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 정도만 파악하면은 이제 충분한데 그리고 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카복식이라든가 아미노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걔네들의 성질만 대충 알면은 걔네들이 무슨 반응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유기학에서 하면 되고 걔네들의 성질만 알면은 우리 인간이랑 의약품이랑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위주로 설명할 건데 그렇게 하면은 도움되는 게 뭐냐면 일단 유기화학에서도 어차피 유기화학도 하실 거니까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이게 유기화학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합성학에서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화학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드 결합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드 결합. 이거는 카복실산이랑 나중에 이제 아미노기랑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 펩티드 결합이. 근데 이거는 유기화학에서도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화학에서 배우면은 아니 뭐 그 전에 유기화학에서도 배워두면은 다 연결이 돼요. 생화학에서도. 그죠? 그리고 생물에서도 따로 배우는 거죠. 이거는 뭐 생물은 어차피 안 배우겠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 교양생물 같은 거에서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뭐 여기 생화학에서도 배우긴 하는데 그 생물이랑 연결이 된다 이거죠. 화학이랑. 그래서 생물은 뭐 외우면 되는데 화학은 그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뭐 그건 유기화학이지만 살짝만 그냥 이거랑 이거 합치면 이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게 과목끼리 연결이 잘 돼요. 이거를 끌고 가면은 나중에 합성하게도 나오죠. 합성하게도 뭐 이런 이 아미드 결합을 갖고 있는 뭐 의약품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아미드 결합을 갖는
의약품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이 보기에서 뭐 카본산이 들어있거나 아미노기가 들어있는 그런 그 물질들을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죠. 그게 보기로 나오겠죠. 쭉 나와가지고 뭐 카본산도 나올 거고 아니면 뭐 할로겐도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서 우리가 카본산을 고르면 되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되게 쓰인다는 거죠. 화학이라는 게. 약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물도 중요하지만 화학이죠, 사실은. 왜냐면 물질이 다 화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물도 화학 물질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화학이라는 반응에 그 화학적인 반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려운 화학도 아니에요. 진짜 단순하게. 그래서 음. 생화학은 결국에 사람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화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알면은 우리가 약을 넣었을 때 아 이게 우리 몸에 화학적인 어떤 부분이랑 어떤 작용을 하겠구나. 뭐 구체적인 건 몰라도 대충 알게 돼요. 대충. 만약에 뭐 어떤 약이 되게 탄소가 길어요. 탄소 사슬이 이렇게 길어요. 되게. 탄소 사슬이 길고 만약에 여기 뭐 카본산이 있어. 카본산이 있고 오메가3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오메가3. 오메가3는 지방산이니까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오메가3 약으로 쓰이거든요. 중성지방 낮추는 데 쓰여요. 오메가3 구조를 보면은 약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오메가3 구조 결국에 보면은 카본산이 있고 지방산이란 건 알 수 있어. 그럼 지방산이니까 우리가 소화를 할 때 당연히 뭐 리파제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당연히 이해가 되겠고 그 지방 성분이니까. 그다음에 카본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은 베타산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알 수가 있어. 이거 하나만 봐도 이 구조를 하나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오메가3 했을 때 오메가3는 뭐 리파제로 소화된다. 그 다음에 베타산화가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오메가3 하면 리파제랑 베타산화 떠올려라. 이렇게 단순히 외우면은 실패해요,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메가3 하면 이거 구조를 딱 보면 바로 나와요. 리파제니까 이거 지방이잖아요. 지방족. 지방 성분이 많으니까 리파제로 끊기겠구나.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카본산이 있으니까 이거 아세틸기잖아요. 나중에 아세틸기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베타산화가 되겠구나. 예상이 돼요. 저절로. 두 개가 예상이 되면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메가3라는 요거 구조 하나만 봐도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대충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생화학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다른 과목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야지.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거는 접근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워낙 그 안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큰 틀을 먼저 그리면 돼요. 저 예를 제가 써놨는데 우리 몸에서 만약에 효소가 합성된다. 그러면은 효소는 제일 간단하게 단백질이니까 효소, 엔자임은 되게 간단하게 단백질이니까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단백질이니까 세포에서 DNA 복제, 전사, 번역 세 단계 하면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제일 첫 번째 큰 틀이고 두 번째 그러면 복자, 전사, 번역을 다시 또 나눈 거예요. 그럼 복제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중가닥 풀림, 합성해서 결합. 그러니까 이중가닥 DNA가 풀리고 DNA를 합성하는 효소가 결합하고 이게 엔자임이 또 결합하죠. 그 다음에 DNA 이중 나선을 다시 합성을 한다. 그럼 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이 복제 단계를 또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풀면 돼요. 이중가닥 풀리면 다시 이제 진짜 최종적인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들 어떤 효소들이 관여를 하냐 이런 걸 외워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처음부터 이 프라이마제, DNA 헬리카제 이런 거를 먼저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공부 방법은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편했어요. 되게 편했고 뭐 여기에는 뭐 화학적인 반응이 뭐 여기 앞에서 말했던 화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면은 써도 돼요. 근데 너무 막 화학적인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게 보인다 싶으면 그런 걸 넣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 화학적인 접근 방법은. 물론 외울 건 외워야 돼요. 뭐 여기서 프라이머제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이 뭐냐 이 이중과닭 풀림에 관여를 하느냐인가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프라이머제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프라이머제랑 이게 관여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이건 암기니까 어차피 화학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어. 오메가3 같은 건 되게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시험 대비는 일단은 큰 예비 시험 자체라는 거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그 외국 대학생들을 좀 진입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어, 시험 범위가 애매하게 설정이 돼 있고 특정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대한 넓고 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심도 있는 질문을 안 하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지식만 물어봐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넓고 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확률상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돼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확률상 무조건 요거는 여기서 나오겠지 하는 단원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사실 점수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일단 접근 방법은 시험을 어디에서 나온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를 먼저 해놓고 안 나온 데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안 나온 데서 내 가지고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끌어들이면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 범위에 속한다. 걔네들이 말하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엮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출제되는 단원부터 다른 단원들을 점차 정복해 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공부의 수준은 얼마 정도 하냐?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되는데 어차피 생화학이라는 거는 이 다른 과목이랑 연계성이 되게 높아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오메가3 그 얘만 들어도 일단 양리학이랑 벌써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양리학에서 내가 오메가3에 대한 걸 배웠어요. 오메가3 오메가3에 대한 약을 배웠어. 오메가3 약을 배웠어요. 오메가3 약을 배웠으면 약의 성질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중성지방의 합성을 뭐 낮추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중성지방 합성을 낮출 거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합성을 낮춘다. 이거를 내가 그냥 외울 겁니까? 외워도 돼요. 물론.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다 외우면 헷갈려요. 결국에. 어디선가 오메가3 말고 다른 약이랑 이게 결국에 고지혈증 치료약 이 단원에서 나올 텐데 고지혈증 치료만 해도 스타틴이나 뭐 여러 가지 계열이 있을 텐데 거기 있는 약들이랑 이 메커니즘을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 외우면 사실 뭐 잘한 거죠. 근데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게 고지혈증 치료 말고도 다른 약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이라도 외우는 걸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오메가3는 중성지방 합성을 줄인다. 왜 줄이냐면 오메가3가 애초에 뭐죠? 요게 아까 말했듯이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지방산이니까 결국에 지방산은 뭐예요? 지방산은 이 중성지방 합성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중성지방 합성에 이용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어디서 알았어요? 이거는 생화학에서 알았잖아요. 이거는 양리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양리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오메가3는 중성지방 합성을 낮춰준다. 이것만 알려주지 왜 낮춰주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근데 왜 낮춰주는지를 알면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 왜 낮춰주는지는 생화학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배운 거를 써가지고 이거를 안 외우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적인 게 없죠. 이거를 굳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 합성 낮춰준다. 이렇게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양리학에다가 이걸 전부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 고지혈증 치료약, 그러니까 그 성인병에 있어서는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성인병 말고도 많아요. 이제 만약에 생리학을 알아도 이 양리학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양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화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생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약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 이해를 해두면 인체생리학도 배울 거잖아요.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인체생리학, 이런 기초 단원들을 잘 이해를 해두면 시험 범위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생화학에서 여기 불포화 지방산 여기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오메가3가 중성지방 합성을 낮춘다. 이거를 외워야 돼, 또 결국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과목의 연계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배워두고 나중에 양리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백지에 내용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기본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틀은. 만약에 앞에서 요거를 예로 든다면 우리 몸에서 효소를 합성하는 과정을 내가 그냥 써본다 하면은 1번, 2번 정도는 써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1번, 2번까지는. 3번까지는 사실 써도 쓰면 아주 좋죠. 쓰면 아주 공부를 잘한 거고 못 써도 얘는 언제 어디선가 1번, 2번을 충분히 썼다면 사실 3번도 충분히 많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봤을 때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에. 보기에 나오니까. 주관식으로 쓰면 당연히 3번 못 쓰겠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1번, 2번 정도만 내가 그냥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면 3번은 문제 풀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공부를 했을 거니까. 하여튼 이 정도는 내가 나열을 할 수 있게 백지에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틀이 잡혀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연계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단원 점차 정복해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당연히 출제되는 단어는 당연히 쉽게 마스터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과목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들이. 그런 애들은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죠. 생화학은 근데 어느 과목이든 쓰여요, 결국엔. 왜냐면은 생화학 자체가 인간을 분해해서 다 파헤쳐 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화학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도 되게 공부 열심히 했고, 지금도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할 때마다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항상.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한번 요거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목도 비슷해요, 방법은.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과목 양리학. 일단 그 전에 혹시 질문할 거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시험이라던가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질문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제가 뭐 말로 해서 그렇지 사실 공부를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면 이게 다른 과목이랑 되게 많이 엮이는구나 알 거예요. 그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부터 하는 게 맞아요. 생각부터 열심히 파는 게 지금 어차피 아직은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양리학 한번 해볼게요. 양리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 시험 대비 방법 이렇게 있고 양리학은 뭐 이거는 뭐 아까 오메가3에서도 봤지만 이제 오메가3가 들어가면서 우리 중성지방 합성을 낮춘다. 중성지방 합성이라는 그 과정, 그 인체 생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의약품이다. 왜냐면 의약품도 화학 물질이니까. 우리 몸도 화학 물질이고, 그죠? 그래서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그 화학 반응 단계에서 얘네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리학에서는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에 어떤 거를 어떤 반응을 어떤 게 컨트롤 하냐 요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랑 약물을 배우는 거예요. 다음 부작용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떤 반응을 방해하는 건지 그것만 배우면은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면 부작용이라는 게 뭐 어떤 반응을 내가 방해를 하거나 약물이 반응을 촉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반응 억제하겠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두 개 중에 하나 할 거예요,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효과를, 약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거 뭐냐면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이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과정에서 뭐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억제하면서 다른 반응이 촉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다른 반응이 촉진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효과는 아니지만 그냥 얼떨결에 얻어지는 거죠. 이런 게 다 부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단 핵심이 되는 반응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 되는 반응을 아는 게, 여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다른 반응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반응이랑 완전 별개일 수도 있는데,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다른 반응이 연계가 된 거면은 되게 외우기가 쉽겠죠. 부작용도 외우기 쉬운데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반응이랑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르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이 반응 따로 외우고 이 반응 따로 외워야겠죠. 그럼 어쩔 수 없고 이 대표적인 게 그 뭐냐 엔세이드 위장 장애가 있잖아요. 위장 장애. 엔세이즈는 이제 그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그 다음에 위를 보호하는 물질. 이거 두 개를 억제를 한단 말이죠. 완전 두 개 상관없는 그런 그 물질들인데, 근데 같은 물질이에요. 아마 프로스타글란딘이었죠, 아마도. 프로스타글란딘. 제가 영어는 스펠링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그 다른 종류의 프로스타글란딘인데 뭐 이제 어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을 유발하고 어떤 거는 위를 보호하는데 둘 다 억제를 하게 되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을 자체를 막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자체를 막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억제가 되니까 위장 장애가 생기는 거죠. 통증도 물론 막아주지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상관은 없지만 각각 외워야겠죠. 통증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랑 위를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각각 외워야 돼. 이런 건 각각 외우고. 근데 공통되는 반응이 있다면은 그건 뭐 거저 먹는 거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똑같은 프로스타글란딘이면 되게 쉬워요. 그죠? 되게 쉬운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좋은 거고 없으면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부 방법은 크게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가서 결국에는 이 약은 이런 반응을 억제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당뇨병이라면 당뇨는 일단 메커니즘 자체가 1형이랑 2형이 있다. 그래서 인슐린 부족하면은 1형이고 당이용이 저하되면은 2형이고 이렇게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죠. 이거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그죠?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어렵지 않고, 1형 당뇨병에서 인슐린을 보충하면 되겠죠. 이거 치료하고 싶으면 보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먹는 당뇨약이면은 이용을 치료할 수 있죠. 당이용을 증가시키거나 인슐린을 쓰지 않는 거, 인슐린을 쓰지 못하는 저항성, 요거를 개선한다. 이렇게 하면 이용이 치료된다. 크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대충. 어떤 약이 뭐 하는지는 맨 마지막에만 하면 돼. 그럼 결국 마지막에 SU 제제가 나오는데 얘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자, 그럼 2번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인슐린 분비를 증가를 시켰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 건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나와도 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이용을 증가시킨 거죠, 결국에. 그죠? 얘는. 그리고 DPP4 저해제. 얘는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얘도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 건 아닌데 당이용을 증가시켰죠. 왜냐면 인슐린 늘렸기 때문에. 2형 당뇨병에서도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는 인슐린 주사 쓰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처음부터 파고들지 말고 처음에는 1번, 2번처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제제는 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세세하게. 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시험 대비 방법은 얘는 양리학이라는 거는 약물 치료학에서 되게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학에서 배우는 거는 이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약물은 어디에 작용하냐를 배우는 게 양리학이고, 이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쓰는 거는 약물 치료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알려면 이 약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리학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학에서는 이 약을 어떻게 쓸지면 그 무슨 약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쓰죠. 그죠?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양리학에서 배우니까 알게 되겠죠. 양리학은 임상에서 치면은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양리학도 결국에 생화학처럼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넓게 그리고 얇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학의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근데 약물치료학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고시에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약물 치료약이요. 네네, 약물치료학. 나오는 걸로 알고 있네. 나와요? 네네,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범위가 전부 다는 아닐 텐데. 전 전부 다로 나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네. 안 봐가지고. 네. 나오긴 나왔죠, 근데. 네, 나오는데 거의 약간 네. 근데 되게 다양하게 나왔던 양리,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약간 고혈압, 네. 당뇨부터 시작해서 뭐 네. 항암제 이런 것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음,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생화학이나 이런 거는 그냥 지식을 외우면 되는데 약물 치료하고는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 나오면은 약간 나오도 안 나오도 케이스식으로 나오던데 뭐 몇 세 무슨 케이스식으로 나와. 환자가 몇 세 네. 환자가 뭐 병력 네. 뭐를 가지고 있고 뭐 무슨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뭐 결과가 네. 이랬는데 뭐 어떤 약을 뭐 어, 처방을 하면은 뭐 줄까 약간 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여튼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면 아무튼 나오든 안 나오든 결국에 해야 돼. 양력 어차피 중요한 과목이니까. 약물 치료학에서 되게 기초가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냥 얘도 넓고 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생화학처럼 어,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외우고 그다음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이해가 아니라 얘는 거의 암기 위주로 되기 때문에 시험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데만 외우고 결국에는 다른 데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거 최대한 좀 커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 안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안 나온 데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넓게 공부를 해두면은 약물 치료할 때 도움은 되게 많이 돼요. 애초에 과목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넓고 얇게 공부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생학을 다시 말을 하는데 생학이 되면은 양력도 쉽게 되고요. 뭐 완벽하게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양리학 내용 이해하는데. 양리학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니까 그 메커니즘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을 하면은 양력도 되고 양리학이 되면은 약물 치료도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생화학, 양리학, 약물 치료까지는 아닌데 생화학, 양리학은 항상 같이 공부했거든요. 세트로 해가지고. 음. 그래서 공부 방법은 뭐 여러분들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가 그 암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암기법, 암기 그 이렇게 뭐 노래나 뭐 이런 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사람 스타일이니까 저는 양력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암기를 꼼꼼하게 하자 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약동학. 여기까지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양리학까지 음, 음,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방금 그 양리학은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어떤 과목 네. 하시는 걸까요? 그 아 저요? 강의 네네 저는 생화학이랑 약동학 두 개밖에 안 해요. 네네네 네, 생화학, 약동학 두 개 하고 저는 생화학, 약동학 특히 약동학은 그 외우는 그냥 이거는 진짜 뭐 논리가 없고 그냥 외우는 거라서 음, 저는 이제 암기할 때 이제 좀 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데 이게 막 앞글자 따서 외우거나 그렇게 막 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다 앞글자 따서 외우면 그걸 또 다시 외워야 되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거는 거의 안 쓰고 진짜 내용이랑 연결되게 내용이랑 연결되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내용이랑 연결되게 저는 외우는데 그 외우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약동학 생각하시면은 어, 그런 것까지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그게 사실 그게 다예요. 강의할 때 내용 설명도 중요한데 그 암기를 어떻게 할지 그거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험 자체가 암기를 잘해야지 붙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사실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사실 틀렸다고 보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난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무조건 넓게 얇게 공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뭐 무작정 얇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한도 끝도 없게 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좀 줄타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은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는 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못 하겠다면 딱 버리고 깔끔하게 버리고 아는 데를 좀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얇게라는 게 무작정 얇게라기보다는 진짜 얇게 할 건 얇게 하고 깊게 할 건 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한번 뭐 하다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일단 약동학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약동학은 이것도 왜 배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는 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양리학에서 알아냈어요. 아, 약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알아냈는데, 그거 알아내도 실제로 얘네들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반응을 하는 데까지. 반응을 하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신장이다. 그러면 약이 바로 신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몸 안에서 뭔가 거쳐가지고 신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부위에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도달하지 못하면 효과가 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는 게 약통학이죠. 약통학. 그래서 음, 얘네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학이랑 연계가 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당연한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라는 거냐면 어떻게 쓸 거라는 걸 배우는 게 약물 치료학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을 건지 주사로 쓸 건지 아니면 약에다가 무슨 처리를 해서 쓸 건지 처리를 안 하고 쓸 건지 그것도 어떻게 쓰냐는 거에 한 방법이거든요. 주사로 쓸 건지 먹을 건지도 방법이고 아니면 같은 먹는 약인데 약물에다가 어떤 화학적인 뭔가 처리를 해서 먹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먹을 건지 이런 것도 어떻게 쓸 건지에 분류가 되는 거니까 다 약물 치료학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 목적은 우리가 약사니까 약물 치료학을 배워가지고 환자한테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목적은 약물 치료학인데 그래서 당연히 약물 치료학 비중도 높은 거고 그 여러 가지 약물 치료학과 연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동학이고 아까 양리학이었다. 약동학은 이제 움직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공부 방법은 얘는 이제 이론 단원이랑 계산 단원 있죠. 이론 단원은 이제 소화, 흡수, 배설, 분배, 분포라고 하나 분배라고 하나 아무튼 요 네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계산은 약이 들어갔을 때 반감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어요. 요거 미국에서 배우셨나요? 네, 네, 반감기 계산하고 막 그런 거? 네, 네, 좀 배우셨구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론도 배웠죠. 소화, 흡수, 배설 요거 네, ADM이라고 네, ADM이 배우셨죠. 이거 배우는 네. 거고. 근데 그 배우셨을 때도 그 느낌이 완전 다 암기지 않았어요. 이 약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이 효소 배우잖아요. 시프 그죠? 네. 이거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잖아요. 3, 4도 있고 2, 1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리즈인데 이 효소마다 어떤 약을 대사하는지 이런 것도 외우셨나요, 거기서? 네, 외웠던 어, 것도, 응. 뭐 트이원은 뭐 어떤 약물을 이제 대사를 하냐. 진짜 완전 그냥 그냥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솔직히. 전화번호도. 이름, 투이원이라는 이름에다가 전화번호. 그냥 쭉 외우는 거야. 약물 이름이지만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당연히,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이것도 저는 말 만들기 해가지고 외울 거니까. 근데 다 관련 있게 제가 외울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그래서 이론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해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게 거의 없어요. 생각을 못해도 사실 거의 알 수 있어. 생각을 하면 물론 당연히 이해는 더 쉬운데, 생각을 못해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이론은 별거 없고, 암기가 다예요, 암기. 그래서 암기를 좀 많이 하고, 계산은 간단한 거밖에 안 나와서, 간단한 거 몇 개 풀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은 계산 단어는 돼요. 그래서, 이론 단어는 정확한 암기. 그 다음에 계산 단어는 공식을 좀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공식 유도하는 거 진짜 별거 없거든요. 공식만 유도할 줄 알면은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물론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외워서 적용도 잘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유도만 좀 할 줄 알면은 적용도 쉬우니까. 적용할 줄 알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연습 풀면 돼요.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시험 대비 정확한 암기. 당연히 이것도 넓게 공부해 두시고, 근데 이거는 너무 넓게 할 필요 없어요. 막 생뚱맞은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도 계속 하는 소리지만 중요한 거에서 점차 낮은 그 빈도가 안 나올 것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많이 나오는 것만 해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구석진 곳에까지 물어보진 않거든요. 음, 나오는 데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계산단원도 마찬가지로 유형화된 계산 문제. 어차피 뭐 꼴 수가 없어. 어차피 여기서는 꼴 수가 없고, 그냥 정해진 문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역학, 미생물학.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괜찮을까요? 네네. 지금 그 강의 같은 거는 전부 다 수강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네.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수강하는 걸로 일단 등록은 했어요. 골라서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단과로 약간 들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음, 그것만 하기에는 좀, 그쵸. 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면역학이랑 이제 미생물학, 여기에서는, 미생물학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외우면 끝나는 데라서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없고, 그냥 잘 외우면 돼요, 미생물학. 음, 미생물학 그냥 외우면 되고, 면역학이 좀, 한국에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면역학은 스토리텔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암기는 맨 마지막에 하면 되고, 어떤 스토리로 얘네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면역학은. 면역학 일단 먼저 배우는 이유 먼저 생각해 볼게요. 배우는 이유는 면역학은 뭐 당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방어 어떻게 방어하냐 이거고, 얘도 생리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의약품이 매개할 수 있겠죠. 의약품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은 인간이랑 가장 항상 붙어 있었죠. 침입 물질이고, 미생물의 생리를 알고 미생물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면은 미생물이 세포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DNA 합성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랑 같은 거니까, 세포병 만드는 건 우리랑 다르니까 페니실린 이런 게 듣는 거고, 이런 걸 배워서 얘도 위약품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거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두 개를 배우면은 면역이라는 생리기능 전반에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뭐 이런 얘기고, 면역학은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일단 생화학에서도 했듯이 먼저 큰 틀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생화학이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4단계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침입 물질, 어떤 침입 물질에 어떤 침입 물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거든요. 크게는 바이러스냐, 배우는 게 결국 두 가지거든요. 바이러스냐 아니면 세균이냐. 바이러스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면역이 되는 거고, 세균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된다, 처리가 된다, 이건데 두 개가 완전 별도의 경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바이러스용 세포가 따로 있고 세균용 세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면역 세포를 가지고 바이러스 경로를 탈 건지 세균 경로를 탈 건지 두 가지가 갈라지거든요.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면역하게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각각 처리를 하는데 똑같은
세포를 써요, 결국에.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숫자거든요, 결국에. 숫자로 차이가 나요, 숫자로. 그러니까 세포 이름은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CD4랑 CD8 이런 걸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를 CD4랑 CD8 중에 뭘 살 건지 어떤 경로로 얘를 살 건지 얘를 살 건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같은 T세포잖아요. 그죠? 같은 T세포가 내는 물질인데 이게 그게 많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이러스 따로 배우고 세균 따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시험을 해보세요. 바이러스면은 이런 경로 탈 거다. 세균이라면 이런 경로 탈 거다. 해가지고 딱 쓴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면은 딱 눈에 명확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러스 따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됐어. 그다음에 세균 따로 공부를 했어요. 이해가 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이러스 공부할 때 세균 세균 공부할 때 바이러스 때 공부했던 게 또 나오네 하면서 헷갈려져요. 점점. 바이러스 하나만 배우면 상관없어. 바이러스 하나만 배우면 쭉 얘 혼자만 배우면 되니까. 근데 바이러스 다음에 세균 배울 때 바이러스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단 말이죠. 이 세균에서. 그럼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헷갈려도 나와야 돼. 계속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이 4번을 해보세요. 바이러스 세균 다 해본 다음에 쭉 해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는구나. 얘는 바이러스는 여기서 이렇게 꺾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4번을 꼭 해보셔야 돼요. 1, 2, 3번 상세하게까지는 하는데 4번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이러스 따로 세균 따로 하지 말고 바이러스 세균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면 되고 미생물은 이제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이거는 암기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면은 점수 따는 부분이에요. 문제 거저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 따는 부분이고 면역학도 양이 많기 때문에 얘도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같고 내가 과정만 잘 알면은 문제 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렵게 내는 부분이면 사실 이제 생화학이나 이런 거 유명한 과목들은 좀 어렵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생화학은 좀 넓게 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딸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두면 그래서 뭐 면역학, 미생물학, 공통방 요거 시험 때의 방법은 별거 없어요. 외우는 거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면역 단계가 이 면역학에서는 면역 단계가 전체 단계 전체 이 두 갈래 중에서 이 부분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 세균 이거를 각각 하면은 헷갈려요. 이게 어느 부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바이러스 세균 둘 다 이 경로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세포가 이 T세포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꺾였지. 경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처리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돼. 어떤 단계인지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도 금방 흐름이 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생화학이나 면역학, 미생물학까지 복동학. 면역학에서 네네. 면역학에서. 큰 틀에서 네, 분류하고 다시 상세하게 네, 분류한다고 하신 게 그 큰 네, 틀이 결국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랑 세균 이렇게 큰 틀인 거예요? 아니면 더 네네. 아,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더 크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자연 면역이냐, 그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뭐 크게 나누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누는 방식은 이 면역학을 배우는
그 학생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반응들을 보면은 바이러스냐 세균이냐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저는 구분이 되기가 쉬웠어요. 자연 면역, 후천 면역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좀 너무 큰 틀이어가지고 와닿지는 않고 후천 면역에 속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연 면역에 바이러스 세균도 자연 면역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후천 면역에서도 바이러스 세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안 나누고 그거는 모르죠.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되게 명확해져요. 얘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바이러스에서 하는 건지 세균에서 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두면은 바로바로 흐름을 잡기가 쉽거든요. 문제가 나왔을 때.